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내 정말 북한 속보했거든요. 네. 오물풍선의 GPS 교란 공격에 또 정찰위성 발사 이렇게 한 4일에서 5일 연달아 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의 북한의 도발이 연속이 됐는데 이전과는 두 가지 도발은 좀 차별화가 확실히 된다. 하나는 오물풍선, 이거 우리 처음 경험하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600mm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 8기 9차 전원회의랑 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관계를 교종국 관계,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있는 관계다라고 선포를 했고 또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에 완전히 효력 정지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는 그 연장선상에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열릴 때 북한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쯤에서 정찰 위성 발사했잖아요. 이건 어떤 노림수라고 보세요? 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요? 예, 왜냐하면 26일 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그날 바로 이제 그 한일중 그 리창 총리가 와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도 동의해서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그것을 방증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얘기가 나왔는데 한일중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 수시간 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이미 보도가 좀 됐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이 한일중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한 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공동선언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올려놓고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권을 난폭한 내정 간섭을 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일 정상은 명백하게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국도 같이 얘기를 했다. 물론 동의는 안 했지만 그 얘기한 것 자체가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니까 사실상 중국을 좀 겨냥한 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난번에 한중 외교부 장관 회의가 5월 16일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 외교부 장관 회의에 대해서도 북한 외무성 중국 담당 부상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아무리 중국에 가서 건설적인 역할, 비핵화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을 하고 설사 중국이란 표현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이 생명 같은 주권적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을 수 있겠죠. 어쨌든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은 것 자체가 조금은 불쾌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그 기술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이죠. 러시아와의 좀 밀착 행보 속에서 또 러시아 기술까지 빌리다 보니까 워낙에 좀 외교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는 걸 증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러 간의 밀착은 저희가 계속 봐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생산했던 포탄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이 되고 말씀하신 이번 같은 그 위성 발사의 아예 발사체 자체가 러시아산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전에 작년에 북한이 2번 했다가 3번째 실패했던 그 발사체랑은 굉장히 종류가 다른 거고 이번 발사체는 사실은 추진력이 훨씬 큰 거를 사용을 해서 더 무거운 위성을 올릴 수 있다. 또 만리경 1-1이라고 위성 이름을 바꾼 걸 보면 그것도 혹시 러시아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새롭게 사실은 발사체를 준비해서 올리는 거는 수년이 걸리는 일인데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북한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보통 실패한 이후에는 다시 언제까지 하겠다 2차 시험 발사를 예고했는데 이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올 한 해 3개의 위성을 더 올리겠다. 그렇다면 올해의 상반기 하나도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하반기에 3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4일까지가 통보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다시 쏠 가능성은 높진 않은 거네요. 그 기간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단 그 발사체가 폭파했다라는 거는 2단, 3단이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된 거고 또 기술적인 원인도 정확히 판단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한 2년, 3년까지도 걸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하는데 북한은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엔 바로 다시 쐈잖아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까? 다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외교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지금 이득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예.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현재 밀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할수록 이것은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프랑스에 국빈 방문했던 모습도 그런 연장선상에 예.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유럽 국가들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니까 중국은 거기에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중국이 물론 뭐 북한과 양자 관계 또 중국이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는 중요시합니다만 이 일종의 북중러 구도로 묶이는 거는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부쩍 가까워지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밀착에서 유난히 좀 얻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뭐 러시아의 밀착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을 얻고 있죠. 일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뭐 원유나 아까 말씀 나눈 그런 군사 기술적 위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있고, 근데 여전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 일종의 카드를 활용해서 중국을 조금 더 북한 쪽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달에 그 푸틴과 김정은의 첫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의 북한의 대외 관계의 최우선순위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질문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입장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시계초 외교라고 하는데 북한이 중심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근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중국으로부터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렛대로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가 예. 75주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 75주년인데 예. 푸틴은 분명히 북한의 평양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어떤 정상회담은 전혀 얘기 없는 상황이죠. 예. 북한의 뭐 지금 도발이 이렇게 뭐 나흘, 뭐 닷새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이번에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어떤 의도인 거예요? GPS 교란은 이게 상당히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까지로 자신들의 역량이 북한이 저는 큰 틀에서 아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는 또 군사적으로는 GPS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어떤 목표나 작전을 방해할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NLL 근처의 서북도서의 어선들 GPS가 일부 교란되고 있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북한이 GPS 교란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인천공항에 있는 대부분 움직이는 그 비행기들, 그런 민항기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수준까지 간다면 이것은 거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쓰고 있는 GPS의 주파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노리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물풍선과 함께 일종의 회색지대,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 사실 우리 정부는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GPS 교란을 하는 그 지점을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라는 것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명확한 원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물풍선도 비슷한 거고요. 그런 식의 것을 통해서 우리 대남 공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GPS 교란 공격으로 테러범들이 뭐 민항기도 다 멈추게 하고 신호등도 멈추게 하고 대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쉬운 일은 말씀이신 아니고요. 거죠? 그 기능, 그거의 능력이 가장 발전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사실상 GPS 교란을 통해서 이라크의 그런 무기 체계들을 다 무력화시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니까 혹시 러시아가 그 기술도 북한한테 일부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 역으로 한미가 갖고 있는 이걸 또 GPS 교란 장치가 있거든요. NT 제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기술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제일 황당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물풍선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뭐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오물풍선이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날라온 위치는 확인을 하고는 있는 예.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오물풍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던 김여정의 발언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런 전단 같은 경우에는 그 말마다 그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민간이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오물이 아닙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약품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를 다는 USB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고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도 집어넣었었고 여러 가지 것들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 물건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풍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의 전단 풍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북한 당국이 수거하고 북한 주민이 못 건드리게 하는데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단의 내용인데 예. 그중에 김정은을 김씨가의 백두 혈통인데요.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장남도 아니라 세 번째 부인, 정식 부인도 아닌 차남이죠. 예. 이것은 북한의 백두혈통 가계에 굉장히 큰 심각한 정통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북한이 한국에서 올라오는 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알려지지 있다. 않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오물풍선을 우리는 뭐 보복으로 보내겠다, 앞으로도 보내겠다는 건데 또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예. 이 바람에 따라서 풍선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4월부터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우리 예. 그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전단을 보낸 거고 북한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도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라온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폭파시킨다든지 아니면 추락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오물과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발견이 되면 일단 뭐 우리 군 당국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을 수거하는 형태로 간다. 근데 약간 걱정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2016년, 17년에도 북한이 매년 한 1,000개 정도 풍선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는 한 30kg 정도 되는 무게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10kg 정도 되거든요. 30kg 정도가 떨어져서 우리 자동차가 부셔지거나 하는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하긴 할 텐데 예. 계속 온다면은 일정 수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조심은 뭐를 해야 넣을지도 된다. 모르는 거고, 그죠? 넣는 거는 제 생각에 오물과 쓰레기 이상은 못 예. 넣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뭐 생화학 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군 당국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예. 위에서 터트리는 고도가 높은 데서 터진 이후에 생화학 무기는 지상까지 해서 아무런 그런 군사적인 효용이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거기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면전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엄격히 금지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한미가 거기에 대응하는 모든 군사적인 선택지를 다 열어놓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풍선을 통해서 풍선을 정확하게 목표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럴 의미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북한이 상황인데. 원하는 게 그렇게 예. 한 걸 좀 괴롭히겠다. 괴롭히겠다. 예, 한 거와 더불어서 예.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그렇죠. 읽히거든요.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남한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예. 대한민국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풍선만 보낸 게 아니라 미사일도 쐈는데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보통은 저희가 보면 한두 발 쏘잖아요. 이번에 18발이라 그러던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러시아 겨냥해서 무기 수출 좀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예. 특히 뭐 600mm 방사포 우리는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것은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뭐 보여주기도 있다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이게 북한이 늘 자신들이 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라 해갖고요.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 선포한 이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도화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김정은이 하는 게 돼 있고 그것을 시험을 해보는 형태로 이번에도 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이것을 자세히 밝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가 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성 발사를 한다 예고가 되니까 우리 군이 공군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20여 대의 전투기를 갖고 공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선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비행 금지선이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 10km 이남입니다. 예. 이게 비행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가는 이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간 것인데요.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있다. 보여준 거고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F-35 스텔스기를 전혀 탐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평양까지 날아가더라도 능력이 안 되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국가 위기 사태고 그래서 그 위기 사태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핵의 능력, 핵 방아쇠 체계라고 하는데 그걸 시험한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 즉각적으로 동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 공군 훈련을 한 후에 4일이 지나서 동원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즉각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600mm 방사포라는 거 그것을 쐈는데 아까 처음에 화면이 나옵니다만 18문을 다 세워놓고 한 발씩 쐈거든요. 예. 그게 4발이 발사되고 6발이 발사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 무기의 특징은 원래 발사를 4발이나 6발이 연속 발사될 때 짧은 시간 내에 다연장이 될 때 의미가 있는데 한 발씩 놓고 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북한은 그것을 한 문당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저 네, 그렇습니다. 화면인가요? 예. 예. 공군기지가 12개쯤 되는데 거기에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저위력 전술핵을 써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걸 통해서 한미가 갖고 있는 공군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군사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행기가 특히 F-35 같은 경우에 뜨고 난 후에도 북한이 이것을 오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전면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조금 전에 핵을 쏘는 방아쇠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핵 방아쇠 체계라 해갖고 예. 4월달 올 4월달에 방금 나온 600mm 방사포를 통해서 북한이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제도화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것을 결정을 하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약간 인증하는 형태로 되고 거기서 암호가 일선 부대에 넘어가면 그 암호를 확인해서 일선 부대에서 600mm 방사포 핵을 담은 그런 저위력 포를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체계가 구성이 돼서 그 체계를 시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북한의 또 한 가지 변화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왔긴 왔는데 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도일까요? 글쎄, 그 지난번에 아마 위성 발사정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나눈 600mm 방사포의 18발을 시험하게 된 것도 김주애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것은 사실은 본인의 안위에 굉장히 크게 위협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만든 핵 법령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신변에 위협이 갈 때 자동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한 연상선상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글쎄, 뭐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지는 너무 오래됐고 벌써 한 2년이 됐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 그 군사적인 시설에서 그 군사적인 또 훈련이나 이런 쪽으로 다녀서 이번에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특이하게 뺀 것은 글쎄 조금 더 한번 추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의도인지 단정할 수 정확하게 없다. 판단하기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번에 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한미일 북중러 관계를 더 이간시키는 그런 뭐 계획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중국과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대립 구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글쎄 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 이렇게 고강도 도발을 할수록 중국의 입장이 좀 더 곤혹스러워지죠. 북중러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한미일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신냉전주의, 진영주의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예. 계속합니다. 근데 계속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 현재 특히 올 한 해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중 관계를 일종의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북중러다 한미일 구도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북한의 그런 셈법대로 되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연속 도발, 북한의 셈법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